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책 이종찬 회고록 숲은 고요하지 않다 9장 정치 복원시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9장이 길어서 4번에 걸쳐 나눠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9장의 네 번째 부분입니다. 네, 우리 책의 9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 제목은요, 여소야대의 뜨거운 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록 승리하기는 했지만 기진맥진한 상태로 당에 돌아왔다. 서울 선거는 초토화되었다. 그때 당원들은 나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여소야대 상황으로 어려워진 당을 추스르고 새바람도 불어넣자는 판단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TK의 대부로 꼽히는 신현확 전 국무총리가 나를 사무총장으로 기용하라는 메시지를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말도 들었다. 하지만 노태우 대통령은 이런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정무장관에 임명했다. 나는 오히려 그 자리가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무렵 당이나 내각 인사에서는 모두 전두환의 흔적을 없앤다는 뜻에서 새 바람이 불고 있었다. 노태우 인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선 TK 중심 구도였다. 전두환은 합천 출신으로 대구에서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그의 인맥은 비교적 광범위한 영남 그룹이었다. 하지만 노태우의 인맥은 대구, 그 중에서도 경북고 인맥에 집중되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동아일보의 김진현 논설위원은 칼럼으로 대구, 경북 위주의 인사를 꼬집었다. 그의 글이 TK라는 신조어의 시원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1988년 말 재정비된 당의 진영에서 대표는 박중규, 그와 콤비를 이룰 원내 총무는 김윤환이었다. 두 사람 다 대표적인 TK였다. 또 노태우 시대의 실세로 꼽혔던 서동권 안기부장, 정해창 청와대 비서실장, 401 재무장관, 박철언 정무장관, 박동진 국회 외무위원장 모두 TK 인맥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TK 인맥은 공화당 인맥과도 통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 공화당의 중추가 TK 인맥이었기 때문이다. 1971년 12항명 파동으로 정계에서 사라지기는 했지만 한때 공화당 4인방의 핵심이었던 백남억과 김성곤 등이 TK 인맥이었다. 국회에서는 과거 공화당에서 원내 총무를 역임한 김재순이 국회의장이 되었고, 당에서는 공화당의 정책위 의장을 지낸 박중규가 대표가 되었다. 수장들이 모두 공화당 출신이었다. 이런 구도가 권력구조의 병풍 역할을 하는 가운데 노태우 권력의 핵심은 사실상 청와대의 좌병렬 우철원 콤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들이 국회, 여당, 내각, 사법부, 검찰, 안기부를 장악했으며 노태우를 엎고 권력을 강력하게 행사했다. 그러나 제13대 선거가 여소야대로 끝나고 노태우는 집권 구도가 초장부터 질곡에 빠진 것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13대 선거가 여소야대로 끝나고 노태우의 집권 구도가 초장부터 질곡에 빠진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판단과 권력 행사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입증했다. 나는 물론 TK와 공화당 출신의 어느 한쪽도 아니었다. 그것은 윤길중 대표도 마찬가지였다. 노태우 세판짜기의 그림에는 맞지 않았겠지만 민정당 그룹을 다독이고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 진작의 역할이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것 같다. 나의 정무장관 임명은 선거를 치르느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늦었다. 사무총장 박준병, 정책위 의장 이한동, 원내 총무 김윤한, 그리고 정무장관 이종찬 체제가 출범했다. 임명장을 받은 후 나는 노 대통령을 따라 집무실로 들어갔다. 그가 대뜸 하는 말이 나를 긴장시켰다. 자네 어려운 선거를 잘 치렀네.
그러나 앞으로 이 일을 더 많이 해주기 바라네. 특히 중요한 것은 자네에 대해 군부에서 말이 많았다는 것을 명심하게. 사실은 지난번 공천 때도 나에게 여러 사람이 자네를 나쁘게 말하더구만. 그러나 나는 서울 선거가 간단치 않다는 것을 말해 주었지. 이제 언행을 조심하고 야당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주기 바라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오해받을 만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하께서 특별히 군부라고 하셨는데 군부라면 제가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나는 우선 군부라는 집단 명사가 나오는데 헷갈렸다. 과연 누구가 군부에 속하고 군부를 대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노태우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경향이 다분했다. 이 경우도 군부가 아니라 노태우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군부가 누구냐고 항변한 것은 나의 경솔함이었다. 그는 즉시 표정이 바뀌었다. 군부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네, 조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야당이 내 상대였다. 여소야대로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야당을 상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더욱이 야당이 확연하게 지역적으로 갈려있다 보니 삼각관계에도 신경을 써야 했다. 나는 제1야당 평민당에 먼저 연락했다. 김대중 총재의 면회를 신청했지만 일정이 잡히면 알려주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그래서 다음으로 제2야당 민주당에 연락했다. 김영삼 총재를 만나려면 당장 그날 저녁 상도동 자택으로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나는 저녁 식사 후 약속된 시간에 상도동을 찾았다. 김영삼과의 첫 번째 단독 대면이었다. 나는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또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뒤에도 그에 관해 많은 말을 들었다. 그는 신화적인 인물로 소개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과대 포장되었다는 소문도 들렸다. 김 총재 댁 아래층에는 상도동계 인사들이 들끓고 있었다. 역시 사랑방 정치였다. 거기에 끼지 못하면 핵심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인지 상도동계 실세들은 모두 모였다. 김동영, 최형우, 서석재, 김동용 모두 YS를 지켜온 맹장들이었다. 그 중에서 서청원이나 문정수는 윗목에 앉았다고 할까? 내가 들어서니 그래도 김동영이 안내해 어색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비서가 위층에 전가를 했더니 올라오란다. 나는 김영삼의 거실에 들어가면서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래, 잘 왔소. 먼저 정무장관이 된 것을 축하하오. 앞으로 많은 지도 바랍니다. 정무장관의 일 가운데 내가 중요한 것이 정부와 다시 읽겠습니다. 정무장관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와 야당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총재님의 정부 측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동안 김영삼은 손수 보온병에 있던 뜨거운 물을 부어 녹차를 한 잔 내려주었다. 그러면서 다시 아무 말이 없었다. 서로 차만 마시는 가운데 그가 불쑥 한마디를 했다. 동교동에 갔다 왔소? 아직 안 갔습니다. 일정이 잡히면 인사 가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제1야당이라는 사실을 알지요? 표는 우리가 많이 받았소. 의석수는 우리가 약간 적지만 말이요. 알지요? 네, 압니다. 앞으로 그쪽하고 대화할 때 조심하시오. 정치하는데 너무 거짓이 많소. 나는 이분이 야당의 분열 사태로 대통령이 되지 못한 것을 두고 김대중 씨에 대한 원한이 크구나 하고 느꼈다. 그는 민주주의는 정의로운 정치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마치 선언이라도 하듯 말하고 또 잠잠했다. 분위기가 몹시 어색했다. 나도 조심스러워 다른 화두로 돌려야 했다. 곧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총재님께서 이 국가적인 행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당도 협조해야지요. 그리고 또 침묵이 계속되었다. 나도 화제가 떨어졌다. 1, 2분 지난 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늦은 시간에 찾아뵈어서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자주 뵙고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김영삼이란 분은 화제가 몹시 빈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정치 현장에서의 그토록 강력한 투쟁력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생각해보기도 했다. 1층 사랑방에 다시 들렀더니 대기하던 기자들이 무슨 말을 주고받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별로 해줄 말이 없었다. 며칠 후 나는 똑같이 김대중 총재의 사저를 방문했다. 동교동에 도착해서 반 지하의 서재로 안내받았다. 김 총재가 정장 차림으로
김원기 총무와 함께 앉아 있었다. 인사를 나누는데 앞에 떡과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고 곧 음료수가 나왔다. 잠시 뒤 김 총무가 자리를 피해주자 김 총재가 바로 말문을 여었다. 이 장관은 종로에서 삼선했지요? 네, 정치 1번지라 매번 어려운 싸움을 했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호남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호남 지역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경제 발전이 경부선 축으로 이루어져서 호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역이 낙후되고 많은 사람이 대거 서울로 이동하는 바람에 종로에도 호남 사람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살림이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지요. 고맙습니다. 호남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군요. 나는 지역 감정을 초월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든 소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나의 대중경제론도 그런 측면에 차가 난 겁니다. 이런 인사말을 나눈 뒤 본격적으로 몇 가지 정무사항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1.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문제. 내가 먼저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설명했다. 내가 말을 마치자마자 김 총재가 미리 준비한 것처럼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피력하고 나섰다. 서울올림픽에 북한은 참석하지 않고 뒤로 빠지려 하고 있습니다. 남측도 북한의 참가를 막으려는 것처럼 외부에 비치고 있습니다. 약간 불이익이 오더라도 잡아야 합니다. 민족적 차원에서 끌어들여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 오는데 같은 민족이 못 오면 되겠어요? 이 장관이 말하는 그런 전제라면 더 대담하게 손을 벌려 그들을 환영해 주십시오. 아무리 양보해도 우리가 이롭습니다. 이름부터 서울올림픽 아닙니까? 협조할 것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나의 뜻을 대통령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2. 5.18 민주화 운동 문제. 김 총재는 마음속에 묻었던 말을 쏟아냈다. 나는 광주 문제는 보복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응어리진 부분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애초에 광주의 시위는 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정동영과 나를 얽어 붙여서 국가 변란을 도모했다고 하는데 나와 그는 무관합니다. 나는 52일 만에 육군 형무소에서 광주의 진상을 알았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수도경비 사령관이었다는데 자기는 라인이 아니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수사권을 장악했는데 실세인 2인자가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조사를 올림픽 이후로 미룬다고 정부에서 말합니다. 이를 받아 이북방송에서 강경하게 대남 비난을 퍼붓었다고 릴리 대사가 나에게 전했습니다. 왜 북에 비난의 빌미를 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3.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면담 문제. 당시 큰 화해를 위해서 김대중 총재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만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우선 나의 입장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광주 문제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석방시켜줘야 합니다. 4. 사면 복권 문제. 노태우 대통령이 발상의 대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정부를 도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인권위원회를 조직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들에 대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루고 싶습니다. 간첩도 대한민국에 충성한다고 서약하면 상을 주지 않습니까? 사회안전법은 부당한 법입니다. 이는 중대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법입니다. 이제 200명쯤 석방해도 사회가 끄떡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커졌습니다. 5. 노태우 대통령의 민주화 의지.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 나는 노태우 대통령의 민주화 의지를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사 문제에 있어서 박준병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광주에서 군을 지휘한 사람이 아닙니까? 또 이충구 씨를 내무부 장관으로 신현학 씨를 개혁위원장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는 5공의 연장 아닙니까? 이런 인사는 민주화 의지를 의심케 하는 요소들입니다. 6. 기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제1교회는 박형규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입니다. 박형규는 사실 나를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보안사가 그 교회를 점거하도록 배후에서 공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청산해야 민주화 의지가 있음이 증명됩니다. 네, 제가 좀 읽는데 어려웠는데요. 이게 지금 메모 형식으로 1부터 6까지 되어 있고 이 안에 김대중 전 총재의 말은 이렇게 쿼테이션으로 따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는데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김 총재는 준비된 메모를 하나하나 보아가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토로했다. 그러느라 시간도 많이 갔다. 분위기가 너무 일방적이고 긴장되었다고 느꼈는지 그가 화제를 돌렸다. 역사와 세계 돌아가는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려 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느낀 것은 김대중이란 분은 해박하다는 점이었다. 그는 자주 수첩을 꺼내 수치를 인용하며 말했고 그날 화제도 아놀드 토인비부터 막스 베버와 조지프 슌페터에 이르기까지 거침이 없었다. 면담이 4시간을 넘겨 자정이 가까웠다. 나는 너무 오래 지체한 것 같아 서둘러 일어났다. 그러나 그는 아직 필요한 기색이 없었다. 정치인에게는 이런 권력의 리비도가 있어서 건강을 지탱하는 것 같았다. 노태우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회를 하늘의 뜻에 따른 황금 분할이라고 평가했다. 아마도 스스로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 황금 분할의 핵심은 야3당의 연합전선이었다. 이미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부터 야3당은 짝짝꿍이 되어 있었다. 5월 18일 야3당의 총재는 전국 운영 5개항에 합의하면서 13대 개원국회에서 50 비리조사, 광주사태 진상규명, 비민주 악법 개폐, 양대선거 부정조사, 지역감정 해소 등 5개 정치 현안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노태우 정권 옥죄기의 시동이 걸린 것이었다. 드디어 5월 30일 제13대 국회가 개원했다. 민정당은 125석에 불과했고 야3당은 평민 70석, 민주 59석, 공화 35석으로 민정당을 훨씬 상회하는 수였다. 게다가 민정당의 구성은 이질적인 요소로 오만잡탕이었고 하나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었다. 또 한 가지, 원내에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라는 3김이 버티고 있어 여느 국회에 비해 중량감이 있었는데 이것도 민정당에는 큰 부담 요소였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김윤환 원내총무이고 그 다음이 아마 정무장관인 나였을 것이다. 여소야대를 실감한 첫 번째 시련은 그해 7월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던 때였다. 당시 대법원 내부의 중론은 선임인 이일규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되는 것이 무리 없다는 것이었다. 이현재 총리가 넌지시 노 대통령의 의사를 타진했다. 여기서 이현재 총리는요, 앞서 서울대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서 전두환 정권에서 서울대 총장에서 쫓겨났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된 겁니다. 노 대통령은 의외로 그를 거부했다. 국회 개원식 연회에서 이 대법관이 그를 본체만체한 것이 괘씸죄에 걸렸다는 말도 당시에 나돌았다. 그것도 모르고 윤길중 당대표도 이일규를 추천했지만 청와대는 이런 지하의 노였다. 노 대통령은 며칠 동안 내색하지 않은 채 인사안을 쥐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 공주 출신의 정기승을 대법원장으로 선택했다. 제일 먼저 정기승 임명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충남 출신 김종필 총재에게 전달하면서 노출되었다. 야당 측 반응을 알아보니 우선 김영삼 총재가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었다. 경남 동향인 이일규가 거부된 데 대한 감정이 상해 있었다. 나는 이런 공기를 청와대 최병렬 수석에게 알렸다. 무리하지 않도록 대통령에게 전하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결국 정기승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김종필 총재를 믿었던 것 같다. 하지만 표결 결과 부결이었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당황한 것은 민정당 지도부였다. 윤길중 대표와 김윤환 총무는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지만 반려되었고 즉각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우리는 궁정동 안가에 모여 수습책을 논의했다. 배명인 안기 부장이 법조인답게 먼저 의견을 냈다. 대상자로 60대로는 이일규와 김윤행, 50대로는 김덕주와 이회창이 있었다. 4사람 가운데 우선 노년을 선택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일규가 적합하다는 데 합의하는 수순을 밟았다. 이일규는 국회에서 292명 투표 중 275표를 얻어 절대 다수로 통과되었다. 노 대통령은 망신을 당한 것이었다.
여기서 드러난 문제는 명확했다. 우선 노 대통령이 아직 여소야대 국회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힘겨루기 1라운드에서 다운되고 말았다. 그 다음으로 그는 공화당이 준여당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었지만 공화당도 야당이었다. 한계가 있었다. 이는 나중에 노 대통령이 야당 중에서 공화당과의 단독 합당을 고려하지 않게 된 심리적인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노태우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사사건건 발이 묶였다. 국회 50비리 조사 특위는 8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 등 16명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전두환 정권을 심판할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미필적 고의인지 정말 여소야대로 힘이 빠진 것인지는 몰랐다. 이런 야3당의 공세에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국회의 힘이 강화되고 야당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노동계는 제철을 만났다. 우선 그동안 묶였던 활동의 제약이 풀리면서 노조 조직이 급팽창했다. 1987년 6월 노동조합 수는 2742개, 조합원 105만 명에 불과했으나 1989년 말 노동조합이 7883개로 3배 가까이 늘고 조합원이 193만 명으로 확대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처럼 1988년부터 노조 조직이 확대되면서 임금 투쟁과 단체 협약을 계기로 한 노사 분규도 훨씬 빈번하고 심각해졌다. 근로자 임금이 1988년 15.5%, 1989년 21.1% 각각 인상되었다. 이것은 생산성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저임금으로 근로자를 쥐어짜듯하며 경쟁력을 유지해오던 기업들은 비명을 질렀다. 이처럼 기업하기가 어려워졌음에도 경제가 꺼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3저, 즉 저금리, 저환율, 저유가 호황으로 경기가 상승 무드였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정국은 학생운동에도 호기를 제공했다. 학생운동은 해를 거듭할수록 사회 전체의 변혁운동으로 나아갔다. 실예로 1985년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 때만 해도 학생들은 우리는 반미가 아니다 라고 했다. 그러나 1986년에 접어들면서 양상이 바뀌었다. 부산의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으로 구속된 학생들은 우리는 반미다, 양키 고홈이라는 구호를 노골적으로 들고 나왔다. 당시 학생운동 그룹은 크게 민중민주 계열과 즉 PD, 민족해방, NL 계열로 양분되어 있었는데 두 계열 모두 노태우 대통령의 당선으로 일시 주춤했다. 그러나 13대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이 되자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 무렵 학생운동의 주장에서 운동권의 주장에서 마르크스 레닌 혁명론이 점차 줄어들고 그 대신 북측의 이른바 주체 사상을 주조로 하는 내용이 대거 등장했다. 대표적인 것이 강철 서신이라는 이름의 유인물이었다. 대개 북한의 대남 방송을 자세히 해설해 놓은 내용들로 채워졌으며 연방제 통일 방안이 공공연히 소개되었다. 이렇게 갈래를 정리하기 어렵게 남마처럼 얽혀가던 정국이 그나마 1988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서울올림픽 무드 속에 일시 잠잠해졌다. 야당들도 이 기간 50 특위 활동을 중지했고 노동계와 대학가도 일시적으로 평온을 되찾았다. 나는 정무장관으로서 그 침묵이 오히려 불안했다. 올림픽이 끝나면 다시 사회 불안이 재현될 터인데 그 과정에서 노태우 정권이 자칫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이 시국을 돌파하는 길은 국민과 약속한 대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는 중간평가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 소제목은 중간평가로 전국 돌파하라 했건만입니다. 중간평가 문제는 조심스러운 현안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이 자신의 재신임을 묻는 방안에 선뜻 응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었다. 나는 우선 보고서를 만들고 그 내용 가운데 1975년 월남 패망 후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투표로 안보 위기상을 돌파하고 재신임을 얻었던 전례를 거론했다. 박 대통령이 취한 방식이라면 그가 쉽게 납득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두어 차례 정무보고서를 통해 조심스럽게 진언했다. 1975년 월남 패망 이후 한국엔 다음엔 다시 읽겠습니다. 1975년 월남 패망 이후 다음엔 한국이 공산화된다고 풍문이 나돌고 사회적으로 불안과 소요가 번져나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신직수 정보부장이 여러 대처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그 가운데 박 대통령에게 송구해서 국민투표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이라고 조그맣게 써서 차트에 끼워 넣었습니다.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슬쩍 넘겼는데 박 대통령은 아니 차트 다시 넘겨 라면서 다른 방안은 필요 없어. 이 방안이 좋겠어. 그대로 해. 라고 명령해 국민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75% 지지가 나와서 전국을 수습했고요. 이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노 대통령이 물었다. 국민투표하면 자네 생각엔 자신 있나?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 국민들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정부에 대한 지지가 65.2%로 나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대사도 끝났으니 여러분이 당선시켜주신 대통령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번 밀어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면 이를 거부할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모저모 재는 듯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알겠네. 내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네. 10월 2일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폐막한 직후인 10월 4일부터 50 청문회가 소집되었다. 일해 재단을 파헤치기 위한 것이었다. 청문회 전국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란했던 것은 50 특위와 광주 특위의 청문회였다. 역대 총리, 장관들이 줄줄이 불려나왔다. 국회 청문회에 국민들의 시선이 쏠려 있을 때 이와 별도로 정부의 50 청산 작업도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11월 3일부터 동남아 및 호주 순방길에 들어갔고 그가 청와대를 비운 사이에 50 수사는 점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해 집중되었다. 먼저 언론에 흘리고 다음에 검찰에서 수사하고 이렇게 장단 맞추면서 진행되었다. 11월 9일 드디어 전두환의 형 전기환과 전우환 그리고 동서인 홍순두가 줄줄이 검찰에서 조사받고 구속되었다. 그들이 50 기간 중 호가호위했다면 응징받아 마땅하지만 그 검찰 수사는 표적을 두고 진행하는 수법이라 기묘했다. 11월 15일에는 처남 이창석이 구속되었다. 전두환이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을까? 전두환은 우리 집 제사 지낼 사람도 없게 되었다 라며 개탄했다. 전두환은 드디어 11월 23일 국민에게 사과하고 모든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다면서 부인과 함께 백담사로 은둔 생활에 들어갔다. 한때 전두환은 노태우가 후계자가 되면 상왕으로 있으면서 권력을 원격으로 조종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일해재단을 만들고 부인은 새세대 유경에도 만들었다. 그러나 이렇게 권력을 놓은 지 1년도 채 못 가서 강원도 산골의 절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권력은 이래서 놓기 어려운 것인가? 이럭저럭 1988년이 저무는 시점까지도 청와대는 중간평가를 한다든지 하지 않는다든지 나의 건의에 도무지 반응이 없었다. 11월 21일 나는 다시 정무장관으로 청와대에 원례보고차 갔다. 내 판단으로는 더 이상 여소야대 전국에 끌려다니다가는 올림픽 효과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국민투표를 해도 어려울 것 같다 내심 초조했다. 제가 여기서 중간에 좀 개입해야겠습니다. 이 중간평가는요, 이종찬 의원이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로 제안한 게 아니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 시절에 집권하면 중간평가를 하겠다고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이종찬 정무장관은 실행하란 얘기고 노태우는 이걸 지금 꺼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올해 가기 전에 결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29 선언 때 한번 벼랑에 서서 결단을 내렸으면 됐지 왜 자네는 자꾸 나를 벼랑 끝으로만 몰고 가려고 하는가? 나는 순간 이분의 마음이 달라졌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바보처럼 한마디 더 하고 말았다.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한 번만 더 벼랑에 서시면
대통령으로서 현 상황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하고 여소야대도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건의한 것입니다. 나는 1968년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명하면서 다 잃거나 2배로 딴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싶었으나 또 다른 오해를 살 것 같아 말을 삼켰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드골은 국민투표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서 무안을 당하고 돌아온 뒤 다시는 내 입으로 중간평가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고민 속에 1988년도 저물어가던 무렵 12월 8일에 느닷없이 청와대에서 박준병 후임으로 나를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이건 또 무슨 뜻인가? 나는 노 대통령이 속으로 중간평가에 결심이 섰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는 날 노 대통령은 나에게 당부했다. 이제 사무총장이 되었으니 당을 장악하고 언제든 대사를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게. 단실 내에 당의 조직을 정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바빠졌다. 중간평가가 다음해 2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당을 정비하고 당원들을 일치 단결시켜 다시 한번 지난 대선처럼 일사불란하게 나아가는 방안을 궁리했다. 내가 미처 당 정비에 들어가기도 전에 노 대통령의 지시가 연거푸 내려왔다. 10월 14일 청와대 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단호하게 몇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하나, 여소야대 정부지만 대통령 책임제 정부임을 명심하라. 하나, 당의 단합과 새로운 각오를 요구한다. 4.16 총선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6.29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럼으로써 당이 민주화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라. 하나, 사회 불순 세력을 분쇄할 수 있는 전선을 형성하자. 하나, 연말을 기해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영광을 국민에게 다시 과시하자. 하나, 연말 연시에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며 위로하는 활동을 적극 전개하라. 나는 이런 당부를 들을 때마다 중간평가를 염두에 둔 지시사항으로 이해했다. 12월 21일 당 5역과 정무장관이 참석한 청와대 회의에서도 노 대통령은 재차 강력하게 지시했다. 하나,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것보다 기존 공약사항을 철저히 실행하는 청사진을 작성하라. 하나, 체제를 수호한다는 단호한 결의를 갖고 당의 추진계획을 작성하라. 하나, 활동이 부진한 지구당에 대해서는 본보기로 특별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국회 청문회는 하면 할수록 당의 흠집만 커진다. 이제는 늠름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갖자. 그는 이런 구체적인 지시 끝에 더욱 의미심장한 말을 해서 나를 긴장케 했다. 50 시절의 잘못된 점이나 부정비리를 변명하거나 감싸려고 하지 말고 자를 것은 단호히 자르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엄정한 사법 처리와 정치보복은 구분해야 합니다. 정치보복을 해서는 안 되지만 보복한다는 말이 무서워 법을 어긴 부분까지 그대로 덮고 가면 우리는 60의 정당성이 없어집니다. 당직자 간에 5060 이런 파벌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말이 전두환과 그 주변 인물의 처리를 둘러싸고 일부 잡음이 들리자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12월에도 몇 번씩 반복해 회의 때마다 강력하게 제시된 노 대통령의 훈시는 나로 하여금 중간평가를 대비하는 페달을 계속 밟지 않을 수 없게 했다. 심지어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 밤 9시에는 노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지구당 위원장과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소집해 당이 일치 단결하는 모습을 과시하도록 하시오. 특히 아직 오공적인 발상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발상을 전환해 모두가 용광로에 들어가 한마음이 되도록 하시오. 이제 당원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할 때가 되지 않았소? 그런 운동을 하기 바라오. 그런데 12월 말경 박철원 보좌관이 나에게 중간평가를 1월 중으로 생각해봤으나 아무래도 뒤로 미뤄야겠다라고 말해 약간 의아했다. 하지만 나는 우선 당 사무국 요원을 강화하는 계획부터 수립했다. 당시 사무국의 유급당원은 약 1000명이었는데 여기서 기능직을 빼면 약 800명이 정예 요원이었다. 이들을 잘 훈련시키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래서 사무국의 당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음으로는 전 지구당에 대한 당무 지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단시일 내에는 안 되겠지만 사전에 이런 감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으로써 지구당이 긴장해서 사무태세도 갖추고 조직도 강화하는 등
양수겸장의 효과를 노렸던 것이다. 또 각 지역의 유지급인 중앙위원 5,369명을 무장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이 같은 당 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나도 틈틈이 지방을 순회하며 조직을 점검했다. 노태우 대통령이 1월 17일에 열린 연두 기자회견에서 중간평가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엄명해 나도 조직 정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엄명 이후 구체적인 지시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사이 1월이 다 가면서 전국의 기류가 조금 미묘해졌다. 국회에서는 몇 달째 50특위와 광주특위가 열리고 있었지만 왠지 김이 빠져 야당으로서는 새로운 점화가 필요했다. 야당이 그 불씨를 살리기 위해 세운 전략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전두환 최규하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50 정권에 대한 특검제 도입이었다. 두 가지 모두 여당에는 치명적이었다. 왜냐하면 최규하 대통령은 내부적으로 만약 민정당이 나를 기어코 국회에 세우면 나도 할 말을 다 하겠다라고 벼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특검제를 도입하면 그동안 성역으로 남아있던 노태우 대통령의 대선 자금 전모가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정당으로서는 이 두 가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해법을 찾지 못했다. 답답한 김윤환 총무와 나는 국면 타개를 위한 묘안 찾기에 골몰했다. 그 결과 우리 두 사람은 중간평가라는 강수를 써서 정면 돌파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중간평가를 바라보는 야 3당의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야 3당 총재는 신임을 묻는 중간평가에 한다는 단일한 원칙을 정해놓긴 했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었다. 김영삼 민주당 총재는 중간평가는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인 만큼 반드시 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거듭했다. 그는 중간평가를 하면 국민이 노태우 대통령을 거부하게 되고 그 결과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면 자기가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계산은 달랐다. 그는 냉정하게 여론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국민투표를 하면 안정을 희구하는 국민 대부분이 1년 만에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게 중간평가에서 여당이 이기면 정계의 주도권이 다시 여당으로 넘어가고 모처럼 만든 여소야대 정국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었다. 그래서 김대중 총재는 중간평가에 사실상 반대했다. 그가 내세운 논리는 중간평가가 헌법에 없다는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위헌이 된다는 주장이었다. 김종필 총재는 처음부터 그런 공약을 한 것이 바보 같은 일이었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그런 중간평가 시도를 거둬들이라는 주장이었다. 나는 은밀하게 여론조사를 해봤다. 그 결과 지난 대선에 김영삼 지지자 가운데 50%, 김대중 지지자 가운데 36%, 그리고 김종필 지지자 가운데 72%가 국민투표를 하면 노태우를 지지하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렇게 되면 70%의 지지는 무난히 나올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나는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자신감을 갖고 대기하고 있었으나 청와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답답해진 것은 사무총장인 나였다. 1월 말 나는 속초지구당을 점검하고자 내려갔었다. 중간평가를 서둘러야 한다는 초조감 때문이었는지 기자방담에서 너무 앞질러 몇 가지를 말했다. 중간평가에 대해 야당에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있지만 우리 당의 자세는 분명하다. 중간평가는 신임을 걸고 하는 국민투표이고 이는 야당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했다. 이 말이 보도되자 김윤환 총무는 즉각 신임을 묻는 중간평가를 원하는 것이 국민의 대세라고 응원의 말을 보탰다. 하지만 중간평가에 발동을 건 이 발언의 후유증은 만만치 않았다. 청와대 측근들이 노 대통령에게 나의 속초 발언을 교묘하게 변절시켜 보고했다. 이종찬 사무총장이 중간평가를 계기로 당의 조직을 자기 것으로 강화하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다 라는 모략이었다. 가뜩이나 중간평가를 피하고 싶어하던 노 대통령이 이 말을 듣고 대로한 것은 불문가지였다. 시간은 다시 흘러 임시국회가 소집되고 양심수석방 조치로 풀려나온 제야운동가들이 또다시 조직을 강화했다. 노동계는 충계투쟁에 들어갈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불리한 요인들만 점점 강화되고 있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 청와대가 중간평가에 주저하고 여권의 결속도 점차 풀어지는 상황에서 야권은 드디어 청와대가 중간평가를 회피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이런 청와대 약점을 비집고 야권은 오공청산과 특검제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여당을 코너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자 노태우 대통령은 2월 23일 부랴부랴 당정회의를 소집해 중간평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그의 언사에는 의지가 없었다. 내가 듣기에도 엄포로 들렸다. 노 대통령의 강행 지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일부에서 중간평가를 정책평가로 한다는 이설이 나왔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아이디어로 전국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에서 재신임을 묻는 방향으로 가자는 주장도 있었다. 이런 주장들은 모두 꼼수에 불과했다. 정책평가 국민투표 방안에 대한 반응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나는 김대중 총재의 주장과 박철원의 주장이 매우 흡사하다는 데 놀랐다. 이명 교섭이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김대중 총재는 한 발 더 나아가 정책평가를 하려면 숫제 지방자치 실시 정책을 내놓고 국민투표를 하라고 주문하기까지 했다. 아니나 다를까 중간평가 강행 지시는 일종의 연극이었다. 3월 14일부터 서서히 연기론의 연기가 굴뚝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마침 삼청동 안가의 조찬대책 모임에서 최창윤 정무수석이 느닷없이 중간평가에 도저히 자신이 없다라고 의의를 달기 시작했다. 이것이 당과 정부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중간평가 무용론이었다. 그리고 최 수석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모종의 사전 논의 결과를 언급한 것으로 느껴졌다. 3월 16일 당정회의가 궁정동에서 있었다. 박세직 안기부장과 청와대 홍성철 비서실장, 박철원 정책보좌관, 최창윤 정무수석, 당의 나, 김윤환 원내총무, 이충구 의원이 모였다. 박철원과 최창윤은 노골적으로 중간평가 불가론을 강변했다. 둘이 입을 맞추고 나온 것 같았다. 이에 대해 박세직 안기부장은 중간평가를 위해 김용갑 총무처 장관이 사표까지 냈는데 이제 와서 방향을 틀면 정부 거로 무엇이 되느냐 라면서 볼멘 소리로 화를 냈다. 이충구 의원도 강행하지 않으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국민과의 약속을 안 지키고 잔재주로 넘기려면 또 잡히게 된다 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격론이 벌어지자 홍성철 비서실장은 아직 연기하자는 주장은 아니고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이라고 무마했다. 3월 17일 궁정동 조찬 당정회의에서 재차 연기론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그날 김윤환 총무는 야당과의 타협 결과 오공청산만 약속하면 연기도 가능하다고 보고해 연기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김 총무는 잘하면 평민당과 공화당에선 연기 환영 성명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했다. 김 총무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평민당 김홍기 총무와의 이면 합의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1989년 3월 21일 두 김 총무 사이에 작성된 각서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언론 통폐합에 책임이 있는 허문도와 이상재 중 1인을 사법 처리하며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한 정호용은 공직에서 사퇴시키고 이희성은 공식 사과토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거의 살생부나 다름없는 문건이었다. 노 대통령이 부담스러운 중간평가를 하지 않는 대신 이런 여권 인사들을 희생양으로 내주는 거래를 한 것이었다. 3월 17일 오후 5시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 임석하에 최종회의가 소집되었다. 나는 연수원에서 지구당 위원장,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주관해야 하므로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사전 양해를 구했다. 나중에 연기론 쪽이 우세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3월 19일) 궁정동 회의에 나가보니 대세는 완전히 연기론으로 기울어졌다. 청와대에서 전날 온종일 강행론자들을 설득한 것이 분명했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라며 펄펄 뛰던 강행론자들도 침묵을 지켰다. 모두들 연기하는 담화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느냐,
앞으로 정치 일정은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등 연기론을 기정사실화하며 사후 대책에만 열을 올렸다. 나도 더 이상 강행을 주장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아니, 무엇보다 나 자신이 지쳤다. 이 정도로 질질 끌다 보니 전의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설사 국민투표를 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이런 판국에 내가 중간평가 강행론을 계속 주장하면 마치 이 정권 망하기를 바라는 놈으로 취급받을 것이 아닌가. 오후에 노 대통령이 제주에서 돌아오면 연기론을 사무총장인 내가 보고하도록 회의 참석자들이 결정했다. 저녁 8시 청와대에서 회의가 또 소집되었다. 며칠간 토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중간평가 연기론을 내키지 않지만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 보고서를 받자마자 노태우 대통령의 표정이 일순 밝아졌다. 대단히 행복해 보였다. 싸우지 않고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는가. 모두가 들뜬 기분으로 웃음꽃을 피웠다. 3월 20일 전국 지구당 위원장들이 청와대 오찬에 초대되었다. 이 자리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 유보에 대한 특별 담화가 발표되었다. 오찬이 시작되면서 노 대통령은 하필이면 나에게 중간평가 유보를 환영하는 건배사를 하라고 했다. 나는 목청을 가다듬고 위하여 위하여를 여러 번 선창했다. 무엇을 위하자는 것인지도 모른 채. 이런 말이 있다. 지도자는 잘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제일 좋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 다음이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쁘다. 미국의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의 말이다. 정말 그랬다. 네, 다음 소제목은요. 징검다리 동해 재선거입니다. 1989년 3월 14일 대법원은 한 해 전에 강원도 동해시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민정당에 입장한 홍희표 의원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여권 내부가 중간평가를 안락사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던 무렵이었다. 홍희표 의원은 원래 민정당 창당에 참여한 정치인이었다. 그는 당시 허정 전 내각 수반의 소개장을 받아 창당 대열에 참여했다. 성격이 호방하고 교제술이 능란해 주변으로부터 호감을 받기도 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그를 경계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홍희표는 이미 전국구로 제11회 국회에 진출한 현역 국회의원이어서 당연히 공천될 줄 알았다. 그러나 청와대의 노태우 대통령 측근들은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는 제13대 선거의 당 공천에서 탈락했다. 그 대신 공무원 출신인 김형배가 공천을 받았다. 홍희표는 즉각 중앙당에 탈당계를 내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선거 결과 무소속이던 홍 후보가 당선되었다. 1등과 2등의 지지율 차이는 0.8, 즉 372표에 불과했다. 그 짧은 시간에 여당 프리미엄 없이 당선된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 그 당에서는 여소야대 전국을 타개하기 위해 의석 하나가 아쉽던 판이라 홍희표에게 입당할 것을 권했다. 사실 그로서는 기분이 언짢았지만 자신도 민정당 창당 공로자이다 보니 민정당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낀다라는 변을 남기고 재입당했다. 그런데 차질이 생겼다. 민정당 후보로 낙선한 김영배가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홍희표가 무소속 출마 전에 탈당계를 지구당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소속 출마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었다. 당시 정당법에 따르면 탈당계는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니 아무리 중앙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절차상 무효였다. 지극히 간단한 절차상의 문제로 홍희표의 당선이 무효가 되게 생긴 것이었다. 홍희표는 중앙당으로 찾아와 길길이 뛰면서 중앙당에 제출했어도 이를 지구당에 보내주기만 하면 되었을 것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앙당이 무성의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어떻든 법의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문제였다. 대법원의 판결도 예상대로 당선 무효가 나왔고 재선거 일자도 한 달 뒤인 4월 14일로 정해졌다. 나는 홍희표 의원을 달랬다. 당에서 전폭 지지할 터이니 더 이상 불만 갖지 말고 선거에 임하라. 선거 치른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니 당신이 얻었던 표가 그대로 나오게 될 것.
것이라고 이유했다. 아무리 김영배 당시 민정당 후보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다 하더라도 홍익표를 당에서 영입한 이상 재선거 공천은 그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 사무총장인 나의 판단이었다. 김형배에게 이번 기회는 홍익표에게 양보하라고 설득했다. 결국 김영배는 당의 강력한 권유로 재선거 출마 생각을 접었다. 그러나 지구당 당원들 사이에서는 아직 홍익표에 대한 거부감이 남아있었다. 나는 즉각 김중곤 사무총장을 현지에 보내 선거를 지휘하도록 했다. 김중곤 사무차장입니다. 재선거 일정이 확정되고 각 당이 후보를 다시 공천하면서 선거전이 시작되었는데 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민주당 측에서 이번 재선거가 사실상의 중간평가라며 당의 총력을 쏟아붓기 시작한 것이었다. 중앙당 사무총장인 서석재 의원이 직접 동해시에 내려와 진두 지휘했고 소속 국회의원들과 전국 지구당 위원장들이 총동원되었다. 민주당이 분위기를 나가자 다른 야당들도 같은 장단에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날이 갈수록 선거가 과열되었다. 나는 꽤나 당황했다. 홍익표 의원이 무슨 부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절차상 착오에 따른 당선 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것뿐인데 불과 한 해 전에 13대 총선에서 홍 의원이 민주당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누른 상황에서 이런 처신은 정치도 이상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이 과열 현상은 중간평가를 유보한 민정당의 석연치 않은 정치에 대한 하나의 반작용이었을 것이다. 민정당을 이번 선거에서 납작하게 만들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심정도 있고 이를 계기로 여소야대 정국을 계속 유리하게 끌고 나가겠다는 판단도 분명히 있었다. 이런 야당의 의도가 감지되는 이상 나도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동해 재선거는 하나의 지역구 선거가 아니라 중간평가의 대리전 양상을 띠는 중앙당의 선거가 되고 말았다. 야 3당 총재들이 모두 현지에 내려와 유세했고 김영삼 총재는 선거 막바지에 아예 며칠간 묵으며 선거를 독려했다. 이런 과열 현상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보았는지 중앙선관위는 각 당에 여러 차례 경고 공문을 보내 선거 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선거를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과열 혼탁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중앙선관위원장인 이회창이 각 당의 총재 앞으로 경고 서한을 보내기까지 했을까. 여기서 그 이회창은 대법관 이회창이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을 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으로 발탁됩니다. 지나치게 과열된 선거 분위기 탓에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선거 막바지에 민주당의 서석재 사무총장이 공화당 이홍섭 후보에게 사퇴를 조건으로 돈을 건넨 것이다. 이 후보는 돈을 받고 투표 이틀 전인 4월 12일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면서 사퇴 성명을 내고 잠적했다. 현지에 선거 지원차 나와있던 공화당 최곽규 사무총장도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었다. 즉시 이 후보를 찾아 추궁하여 자백을 받아냈다. 사퇴를 조건으로 5천만 원을 수표로 이미 받았고 선거가 끝난 뒤 1억 원을 더 받기로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렇게 진상이 밝혀졌는데도 민주당은 민정당의 정보 공작이다. 민정당과 공화당의 합작품이다. 라는 등 시간을 끌며 역공을 폈다. 어떻게 하든 4월 14일 선거일을 넘기자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이 홍섭의 기자회견으로 진상이 다 드러난 마당에 민주당이 표를 얻기는 불가능했다. 개표 결과 홍익표 후보는 민주당 후보를 더블스코어 이상의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선거 다음 날 김영삼 민주당 총재는 후보 매숙 파동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아마 김 총재 일생에 이렇게 수모를 당한 일은 흔치 않았을 것이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도 않고 자리를 떴다. 그는 절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 정치인으로 정평나 있었다. 그러나 이홍섭 후보가 서석재 총장이 총재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며 매수를 밀어붙였다고 공개하자 공화당은 김영삼 총재까지 고소한다고 을러댔다.
더욱이 서 총장이 건넨 수표의 발행처를 추적해보니 상도동 안방이었다는 설까지 돌아 민주당의 도덕성은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정당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여소야대를 지탱해온 야3당의 공조체제에 균열이 생긴 점이었다. 서울에 남아있던 김윤환 총무는 동해 재선거는 의석으론 한 석을 얻는 데 불과하지만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가 표출된 결과라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더욱 강하게 시국을 운영해 나가라는 주문이라는 의미까지 부여했다. 결과적으로 중간평가 유보에 실망했던 당원들은 동해 재선거 승리로 사기가 충천했다. 그러나 이런 승리 무드의 뒤편에 3당 합당이라는 또 다른 배신의 칼이 숨어 있는지는 당시 아무도 몰랐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민주당의 동해 재선거 패배는 당시 은밀하게 합당을 추진하던 청와대에는 대단히 좋은 협상 카드가 되었다. 합당에 주저하던 김영삼 총재는 이번 일로 당의 명예가 실추되고 아끼던 서석재 사무총장까지 구속되는 바람에 궁지에 몰렸다. 수표의 출처도 밝혀질 위기였다. 그는 이런 궁지에 몰린 어려운 입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합당의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합당 논의가 배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동해 재선거의 부정과 관련한 수사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불과 한 달여 만에 서석재와 이용섭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왔다. 선거 사범에게 이렇게 관대했던 사법 처리는 일찍이 없었다. 동해 재선거는 결국 중간평가 유보에서 3당 합당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 구실을 톡톡히 한 셈이다. 네, 이렇게 지금 60 초기의 국정사항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3당 합당, 노태우가 드디어 여소야대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3당 합당을 하는데 그 내용이 펼쳐집니다. 네, 다음 시간에 10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